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5시간 30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 우리의 정치 전체를 이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부터. 네, 저야 뭐 당연히 올해 4월 7일 있었던 재보궐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제 선거 결과 발표가 났던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시 이제 그 사실상의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들었던, 지금 뭐 자료 화면도 잘 나오지만 저 뒷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4월 15일 총선에 나갔을 때만 해도 당시 이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국민들한테도 미움도 많이 받고 굉장히 지리멸렬했거든요. 네. 그 한 1년 정도의 비대위 기간 동안에 그 지난한 어떤 개혁 작업이라든지 정강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인적 구성의 변화, 여러 가지 그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한 끝에 부산시장 선거도 이길지 말지를 그 의문했던 정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이 저는 비대위원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뜻깊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 맛보는 승리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해관으로서 그 당대표 선거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저걸 발판 삼아서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 대표까지 됐으니까 바람을 타서 더 중요한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박용훈 위원장님은? 네, 저도 4.7 보궐선거가 사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뭉클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뭉클한 감정을 그때 느꼈거든요. 같은 동일한 감정인가요? 다른 감정이죠. 저도 그 결과 발표할 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17년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이겼는데 첫 패배였던 것 같아요. 그 패배의 순간을 보면서 민주당이 한동안은 반성과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돌아온 길을 보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4월 7일 보궐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면 지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좀 크게 달라졌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가 일종의 백신이 아니었나. 계속 앞으로 보고 앞만 보고 질주했던 민주당이 뒤도 보고 옆도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올해 그 가장 커다랐던 그 기억에 남는 그 정치 이슈로 같은 선택, 다른 감정으로 4.7 재보궐선거를 꼽아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4월 재보궐 결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LH 투기 논란이 여야 정치권에 강타했고 그리고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전수를 했고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의혹 때문에 스스로 의원직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했던 부동산 이슈, 국민적 분노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과 해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박용훈 위원장님. 일단은 LH 사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셨잖아요. 민주당은 제1여당으로서 그리고 거대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방지법도 3월 24일 날 국회를 통과시켰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2의 LH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막상 LH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적이고 범죄 수익이라는 그런 거대한 수익을 남겼는데 그것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법적 미비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시고 계신 걸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입법적 과제들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또 대장동에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재명포 그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것을 주문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번 달 9일인가요? 통과된 걸로 아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입법적인 수요를 받아들이고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싶고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윤희숙 의원의 복귀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잘못했고 사과를 했다면은 정치 은퇴를 해야 되는데 마치 국회의원직 사퇴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더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 또 투사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됐거든요.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다선 의원들이 뭐 4선, 5선 의원까지 했음에도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의 수를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정치권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죠.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 부동산 그 시장을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야 이제 서울 변두리라고 불리는 몇 군데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약간 보이는 정도지 실제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해법은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거래세라도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래, 그나마 그래도 잔여 물량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뭐 한두 번이 한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뭐 2년 내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거의 일관됐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재명 후보가 뭐 양도세와 관련된 좀 뭐 유예를 하겠다, 내지는 좀 인하를 하겠다라는 방향의 선회가 좀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즉슨 저희가 했던 비판, 전문가들이 했던 비판들을 계속 귀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민주당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윤희숙 의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윤희숙 의원 개인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뭐 은퇴를 하시면서 했던 부동산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바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건 의원 개인의 부동산 소유 문제로 여러 가지 뭐 징계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 뭐 이런 논의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희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진다는 태도로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폄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아도 그 의원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던 적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런 행보들을 최대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정책은 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다음에 거래세, 적어도 거래세만큼은 좀 낮추겠다라는 것은 일관된 기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민주당도 조금 따라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LH 사태가 이제 특히 이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이제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지난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영선에 야당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현재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선대위를 떠났고 당 안팎의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간에 이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대표가 너무 튄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그렇죠.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굉장히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당 대표로서 요구된 역할들이 있고 선대위 내에서도 분명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역시도 비판을 받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뭐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젊은 사람들 내지는 개혁의 목소리들이 묵살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참아야지. 그거는 선거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사실 개혁 과제들을 굉장히 수십 년간 묵혀왔던 것이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 자체가 선진화되기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최고의 정치적 선택은 사실 후보를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을 만든 당대표다라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삼는 것이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자기 정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물면 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서도 그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느냐라는 얘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 당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30대 영선 당대표의 역할이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소임을 아마도 이런 대선 국면과 상관없이 당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질문 그러면 이제 이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입장 변화가 없고 윤석열 후보도 만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현재 그 최종 그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면 각자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복귀 가능성, 이준석 대표 그 선대위 복귀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냉랭한 분위기여가지고 당장 선대위에 복귀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당장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대표로서 선대위가 가지는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중간중간 메꿔줘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이제 리베로처럼 후방에서 필요한 물적 지원, 뭐 어떤 인적 지원들을 해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당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대여 메시지를 내는 데에도 집중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은 변화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보단장이 회의 석상에서 후보의 의중을 본인이 더 잘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고, 김용남 공보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보고 회사 생활을 이사부터 시작해서 기초가 좀 없다, 사람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모든 국민의힘의 중년 이상의 의원들이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물론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대 영선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그 외의 분들은 청년들에게 영선 30대 당대표가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양보했다, 많이 내어준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그런 권한 그리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크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네,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봤던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2030 세대 민심이 현재 대선 전국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요 아젠다가 됐는데요. 지금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청년 표심을 좌우할 만한 선택 기준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능력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명언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이런 삼나구. 네, 삼나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철학을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거든요. 조회수만 보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 영상의 좋아요 숫자도 이재명 후보는 뭐 거의 40만까지 갔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4만, 싫어요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의 정책 토론으로 나아가면은 두 후보의 능력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또 그 능력과 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제가 20대, 30대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 네. 왜냐면은 이제 20대 남성 지지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0%가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이라든지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세웠던 비전들과는 맞지 않은 그런 인사들이 되면서 급격하게 청년층의 민심이 돌아서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20대, 30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또 2030이기 때문에 네. 결국 얼만큼 좋은 정책을 내놓느냐 그걸로 저는 20대, 30대 표심이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으로 나왔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2030의 민심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제 20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그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탄핵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아마 팍 피부에 닿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보수 정당에서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넘어서서 우리 보수 정당 그다음에 야권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어야지만이 2030 세대는 저희 야권을 그 야당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에 너무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싸울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묻을 건 묻고 극복할 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주된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20대, 30대가 탄핵의 주체였잖아요. 촛불 시위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탄핵 운동을 개진했는데 처음에는 좀 박탈감이나 뭐 당황스러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끝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운을 남기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앞으로 남은 대선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 대선이 너무 혼탁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과 관련된 논란들, 후보 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집중되면서 좀 민생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새해에는 조금 더 건설적인 그리고 한참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좀 건설적인 정치적 대화들이 오고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님. 대통령 선거는 명확합니다. 어떤 후보가 본인의 생각이 있는지, 본인의 능력이 있는지,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써준 대본을 읽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5시간 후면 이제 새해인데 두 분은 이제 오늘 방송 마치시면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20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는데요. 대선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해지만은 가족하고 식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좀 네. 쉴 생각입니다. 아, 네. 네. 가족과 함께. 네. 저는 좀 제주도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방송 예약을 끝나고 했군요. 바로. 네, 뭐 그럴 생각입니다. 네, 머리를 좀 식히고 또 재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정치도 정치지만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는 뉴스와 이슈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뉴스엔 청년맞수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